이슈체크 이정구 실장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용진단, 용산을 진단해 주셨는데 이제 전국 전반에 대해서 좀 이슈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도 이제 좀 다가오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9월이 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8, 9월들 네. 우리가 늘 좀 기다려왔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도 좀 찍힐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체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막장 드라마요? 막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측에서 네. 검찰을 지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네. 비난하는 어떤 이유들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부메랑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왜 막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왜 알고 봤더니 뭐 저기 뭐야 이 자기는 재벌 아들이더라. 뭐 아니면 뭐 저기 자기의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뭐 또 아버지더라, 남매더라, 뭐 이런 네. 상상 불허하는 그런 그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게 막장 드라마인데 네.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게 거의 그 수준입니다. 막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네. 예. 그 세 가지를 두고 그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 김성태를 왜 안 잡아놓느냐, 왜 제대로 기소를 안 했느냐라고 공격을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이유가 막장이라서 제가 막장 드라마라고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왜 김성태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 아직 제가 귀를 좀 의심했어요. 예. 국법법 얘기를 이재명 입에서 듣다니, 민주당 입에서 듣다니. 아하, 예.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국법법을요, 이재명 캠프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당시 캠프 수행실장, 그다음에 민영배 전략기획실장, 그다음에 김홍걸, 윤미향 이런 수많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2021년 10월 15일 날 국법법 철폐 폐지 법률안을 발의를 해요. 그 당시가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이 어떤 후보의 어떤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입법하고 발효해서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지금까지 국법법을 그래요. 폐지한다고 얼마나 이거 난리를 뭐, 쳤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얘기라서. 예. 그냥, 근데 예. 그 국법법을 왜 국법법으로 안 다스리냐? 예. 그다음에 특별경제가중처벌법으로 왜 안 다스리냐? 네. 주가 조작 혐의로 다스리지 않느냐? 이런 봐주기로 했다. 얘기를 하는 이재명이가 겁니다. 했다는 것을 김성태가 알겠죠. 김성태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귀에 그러면 들어가겠죠. 김성태는 아니 저것이 나를 진짜 배신감에 잠도 잘 못 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 2월달 기사를 보면 이재명의 배신감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미 김성태가 지금 이화영한테 내려놓으세요라고 이렇게 진술하기 시작한 건 이재명 때문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예. 이화영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재명 때문이다. 근데 이재명도 안 거죠. 김성태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거리를 뒀던 게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하진 않았잖아요. 아하, 예. 뭐 노상 강도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 SNS에. 그런데 김성태가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안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김성태 정면으로 공격을 하자라고 네.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잘못 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요. 이제 곧 이제 일반인이 될 텐데 이재명이가 이제 저 감옥도 가고 그러면 조폭들은 감옥에서는 더 센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제가 그 기사 체크 하나만 해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어디서든 얘기하는 건데 일요신문에 특종이 하나 났습니다. 네. 어떤 특종이냐면 김성태가 자기 그 수감 지를 바꿔달라. 다른 곳으로 이감시켜달라. 예.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성남 출신의 조폭들이 어. 그 안에서 어허. 괜히 갈군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그게 제 기억에 한 달 전쯤 기사입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사실 어디에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일이고 조폭끼리들 얘긴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네.
성남 출신의 조폭.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쌍방울에 무슨 뭐 이렇게 있지만 이 뼈다가 굵은 또 조폭이거든요. 호남 출신의 예. 김성태도. 예. 근데 어디서 듣보 보지도 못한 그런 그 이 출신의 조폭이 와서 계속 행패를 부렸어요. 자기한테. 그럼 어떤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무슨 의미다. 네. 저는 이게 충분히 너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하는 메시지로 김성태가 받아들였을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뭐 김성태가 조폭 출신은 다 아는 얘기고. 네. 그러면 뭐 조폭으로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되게 전국구 조폭이었을 텐데. 네. 그게 이제 전국 조폭들이 제일 깝깝해하는 게 동네 양아치들이에요. 이거는 뭐 100번 싸워서 이긴들 아무 경력에 도움도 안 되고. 예, 예. 그러다가 뭐 단 한 번이라도 실수로 어디 저 눈통이 주워 터지기라도 하면 네.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 이감 좀 해주세요라고 할 만하네. 그렇죠. 그런데 또 진짜 웃긴 건요. 예. 이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이란 사람의 어떤 인간성, 인성, 품성 이런 것들을 좀 뒤돌아보게 만드는 게 네. 한동훈이 사실 깡패 그러잖아요. 아주 네. 김성태 깡패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2월 달에는 또 김남국을 시켜서 어떻게 김성태를 깡패라고 부르느냐라고 또 변호를 합니다. 네. 당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아니 김성태 회장 즉 피의자를 왜 깡패라고 부르느냐, 깡패라고 불러도 되냐 했더니 또 한동훈 장관이 깡패 맞다, 깡패라고 본다. 아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을 뭐 이렇게 이 회장인데 이런 식으로 아직 죄도 안 났는데 네. 불러도 되냐고 공개된 석상에서 이렇게 김남국이 한 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호해주, 그러니까 뭔가 거래가 그래. 거래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이게 이 뒤끝이 꽤 길고 지저분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네, 지저분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당 대표라면 어쨌든 한 당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정파의 어떤 견제도 네.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상대는 안 하죠. 그런데 지금 당원을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네. 보니까 이 당원이 저기에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이재명이를. 예. 그러니까 예.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그래요. 많은데 예. 당대표가 됐으므로 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소송을 낸 백광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수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기도당이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겁니다. 저는 뭐 당이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부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그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 그건 나중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이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 이런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떤 기사를 근거로 해서 네가 이렇게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사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니 기사를 못 보여줘? 예, 비밀 문서도 아니고? 근거가 뚜렷해야 이게 소명이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방어권을 주지 아니하고 넌 묻지 마, 징계야. 그래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다는 거죠. 누군지 몰라도 당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네.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자, 이게 저 뒤끝 얘기하니까 홍준표 뒤끝이 또 생각이 나네. 그렇죠.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2번씩이나 나오고 당대표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2번씩이나 어느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그 당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입장이라도 자기가 승복을 하고 깨끗하게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만약에 이번에 수해복구까지 갔다면 그 자세가 끝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해복구는
이 징계를 좀 적게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는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 징계가 뭐 저 10개월 그 당원 정지가 되니까 네. 바로 SNS에 또 글을 올렸더군요. 이 나 쳐내고 잘 되나 보자. 총선 잘 되나 보자. 야, 자법으로 취급한 거는 유감인데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 어떤 뭐 소인배 다 좋아. 원래 저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대인배처럼 안 보였으니까. 근데 이건 또 가관이에요. 나는 뭐 그렇다 치고 이준석과 유승민은 안고 가라. 이건 또 웬 오지랖입니까? 오지랖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그렇죠. 저주죠, 저주. 총선 확실히 망해봐라. 나 내쳤으니까 안고 가서 분열해갖고 총선을 완전히 말아서 뭐 이렇게 실패해봐라라는 뭐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거 참. 그 진짜 갑자기 이준석이 유승민이를 왜 끌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만큼 뭐랄까 왜 내쫓겼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든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냈으므로 이렇게 잡범을 취급을 당했다. 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준석과 유승민과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 뭐 저기 뭐 김종인이니 뭐니 해갖고서 뭐 시틀리면은 신당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자들이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홍준표도 신당하고 싶은가? 가능할까요? 저는 홍준표가 지금까지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나간 적이 없잖아요. 황교안 쫄보라고 지금 뭐 표현했는데 진짜 쫄보는 홍준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번에 사건도요. 나 잘못 없어라고 대놓고 한번 부딪혀서 뭐 저 징계를 받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일관성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엎어졌다가 갑자기 수해 복권 한다고 했다가 징계 나오니까 날 잡범 취급한다. 이게 쫄보죠. 저는. 네. 홍준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네, 여기 홍준표는 없어도 기차는 간다고 점잖게 댓글 주셨네요. 또 이런 부탁도 있습니다. 홍준표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네요. 홍준표가 싸 안고 셋이서 탈당해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준석, 윤승민을 홍준표가 안고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다음 문제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칼럼에서 논평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건폭과의 전쟁 그리고 지금 양평 괴담과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네. 건설 카르텔. 아까 정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건 이미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도 수술을 제대로 안 한 것. 이것이 대표적인 게 건설 카르텔입니다. 뭐 시행사들과 시공사들과 어떠한 과정 속에서 건설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주로 어떤 그런 뭐 접대 문화 접대를 해서 기업을 키워나가고 또 마지막에는 언론사를 인수를 하고 지금 언론사 다 건설사예요. 뭐 건설사 많습니다. 네, 그 건설사들이 그 언론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예. 지것들 비리 터지면은 언론 하나라도 있어야 막아준다고? 그렇죠. 모 건설사 회장은요. 회장은 딸이 셋인데 그 딸 셋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사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건설사 이 사위들이 모두 다 판검사예요. 얼마나 겁이 많으면은.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고 버텨지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얼마나 지금 뿌리 깊게 수십 년 동안 그런 사실 암흑의 세계에서 영업을 해오고 또 이 시공 시행을 해오고 그래서 사실 무너지는 아파트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목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걸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아예 근본적인 그런 카르텔을 이 뽑아버리겠다는 건데 네. 지금의 이권 카르텔보다 사실 더 이건 심각하죠. 이념이라든지 이런 이권 카르텔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보다 더 쉬울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뿌리 깊거든요. 어허. 또 말씀하셨듯이 지역 토호고 네. 저항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런 네. 그 언론 뭐 아니면 뭐 정관재계의 그런 커넥션들 이게 지금 드러나는 셈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건설이나 이런 토건족이 겁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트워크들의 그 이 저항이 아주 여러 유형으로 지금 저항이 이제 닥칠 거거든요. 네. 이건 이념보다 더 사실 심각한 양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벌어질 게. 예. 그러면 참 원영 장관 이렇게 전쟁을 선포를 하고 제가 보기엔 총선 못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반기에 건설 카르텔을 얘기했는데 이 그 하반기부터는 정말 제대로 전쟁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참 싸우다가 잠깐 선거 좀 치르고 이건 안 되지. 더군다나 아니 좀 이렇게 그 애매하게 표현을 안 하고 나 네. 하반기에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볼게. 나 이거 이 뿌리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건 뭐 나중 얘기지만 어찌 됐든 이 건설 카르텔은 저는 건설 척결보다 더 많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게 경제 특히 뭐 건설 쪽은 잘 몰라서 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 정도의 얘기밖에는 제가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동안에 이제 건설사라고 하는 게 다 지역 기반으로 있잖아요. 네. 근데 영남 지역 기반의 건설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무너지거나 뭐 저 M&A 당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호남 기반의 건설 회사들이 뭐 정말 고속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그것들 중에는 막 언론을 마구 그냥 M&A해서 뭐 정말 불가사리처럼 하는 데도 있고 네.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소속돼 있던 언론사의 자매 회사도 네. 그 건설회사한테 팔려 들어갔고요. 그 건설회사에 팔려 들어간 또 다른 전문지가 있어요. 꽤 유명한 전문지인데 예. 이번에 왜 저 민주당 뭐 건배사 유명한 건배사가 그 전문지 네. 기자라고 아, 풍문에 그래요? 들립니다. 뭐 풍문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그것만이 아니죠. 그 이전에도 매물 없느냐. 왜 이쪽 그 언론사 언론 시장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고 팔아요. 보통은 뭐 예. 네이버에 뭐 무슨 제휴가 돼 있느냐 그런 얼마 뭐 이런 예. 식의 어떤 그런 그 마이너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파는데 네. 이 제가 한 10년 정도 들은 그 매물에 사겠다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의 대부분이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많아서 그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확보가 어쨌든 현금 확보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이 현금 확보 특히 그 정치권이나 사법기관을 구워 삶으려면 비자금 만들어서 현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봉투. 예, 그 비자금 만들기가 제일 쉬운 데가 그 토목 건설 쪽이었다고들 하죠. 예, 우리 지금 대장동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장동에서 얼마나 억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돈을 이렇게 이 마련하고 또 보통 뭐 몇십억 통장에 네. 쏴줘 뭐 이런 것들을 뭐 시행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 이 토건족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학습 효과가 있지만 네. 저는 이번에 이 건설 카르텔에서 또 무엇을 보냐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 완전히 그 떨어진 그런 이 도덕성입니다. 첫 번째가 LH예요. LH 문재인 말기에 어떤 상황이었죠? 네. 정보를 지네들이 빼돌려 갖고 투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타난 그 LH 발주 그 아파트가 뭐
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91개 단지에서 15개 단지가 지하 주차장 뭐 보강근이 설치에 하자가 있고 또 10개 단지가 아예 철근이 누락됐다. 합쳐서 25개 단지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LH가 그 아예 뭐랄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원래 설계도에 있는 철근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예예 10개 그러면 단지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가 10개. 네. 예. 그럼 수천 세대. 네. 그러면 거기서만 남는 돈이 얼마야? 그렇죠. 뭐 철근 안 쓰는 게 그냥 안 쓰는 게 아니고 쓴 것처럼 거짓말해서 안 쓰는 거니까 거기서 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자금을. 그렇죠. 예. 이 성지순례라고 인터넷에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무슨 뭐 어떤 글이 있는데 네. 그게 돌아와서 그게 현실화됐을 때 전부 다 가서 성지순례 왔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거든요. 그 중에 한 글이 바로 이 얘기예요. 네. 아마도 그 건설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네.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정부 밑에 코로나 시절에 시공을 했거나 네. 그런 그 LH가 발주를 했거나 했던 아파트는 들어가지 마라. 네. 철근 다 없다. 철근이 들어간 아파트가 거의 없을 거다. 위험하다. 네. 라는 글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철근 빼먹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빼먹기가 쉬워요. 철근은.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10개 집어넣어야 된다. 설계상 그러면 한 2개나 3개만 집어넣고 그리고 빼먹어도 몰라요. 밖에서. 네. 이게 준공해 놓으면. 그런데 철근 10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는 다 구조역학을 가지고서 10개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탱할 수 있게. 예. 그리고 철근의 그 지름까지도 다 결정을 해 준다고요. 하중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네. 그런 위험한 짓을 해서 이것들이 어쨌든 돈을 챙기는 거 아니에요. 돈을 챙겼죠. 그러니까 모든 단계가 사실 또 검증이 있잖아요. 네. 이제 설계 네. 단계에서 감리가 검증 있죠. 있고, 예. 검증이 있고 또 설계대로 했는지, 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네. 첫 번째, 그럼 설계대로 했는지 두 번째 뭐 하면서 한 서너 단계에 그렇죠. 사실은 예. 이 검증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건 다 한통속이었다. 그렇죠. 예. 다 그 암흑의 그런 이 돈을 예,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마지막에 거죠. 그 준공 검사 전에 감리가 최종적으로 네. 검사를 하는데 감리까지 짜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 이렇게 사실 전수조사에서 어마어마한 91개 단지에서 25개 단지가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 완전히 날림으로 지금까지 그냥 모든 사람 거의 이 관여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상태에서 이런 암흑의 돈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원영 장관이 신중한 사람인데 네. 이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붙인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건설부 내부에 연루자가 있다면 그 또한 고발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네. 이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솔직하게 있겠죠. 왜냐하면 예. 건설교통부가 아시다시피 정말 복마전 중에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도로 마피아 따로 있고 철도 마피아 따로 있고 건설 마피아 따로 있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서로 견제해서 또 투서도 넣고 옛날에 네. 워낙에 이권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처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LH가 이렇게 완전히 정말 죄송합니다. 이 LH가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건설교통부 내부에 분명히 공무원들이 연루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눈 감고 헤엄치는 식의 이 건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양평 고속도로 괴담과도 지금 원희룡 장관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지화 선언은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여야 검증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노선 결정을 하면 그 노선대로 추진하면 더 이상 괴담이고 뭐고 있을 이유가 없다. 네. 그런 식으로 백지화를 처리할 수 있다고 길을 터준 발언이 나온 거죠. 네. 우린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상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양평 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확인하면 되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평 국민의 의사를 대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었으니까요. 근데 네. 심상정이 지금 제안한 노선 검증위원회 그대로 하자.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노선 검증 굳이 국정조사라는 틀거리를 하면 사실 국정조사는 굉장히 무슨 굴판처럼 돼 있어요. 막 큰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그 이 비판하고 헐뜯고 뭐 하는 그런 위주로만 돼 있는데 아니 국정조사에서 뭐가 드러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불러서 목적에, 호통치고 끝나는 거예요. 목적에 국정조사죠. 합당한 그런 굴판 벌이겠다 이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저도 그 어디서 계속 주장을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아니 각 당별로 아니면 여야가 추천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나서서 네. 검증을 하는 것 과학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것을 국민들 보게 하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할 것. 네. 그다음에 양평 국민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 네. 그리고 무제한으로 하겠다. 뭐 제한 없이 상임위 계속 열어라. 네. 나는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적이다. 그러니까 이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사실 자기네들이 주장할 거 다 하는데 네.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다 제거하고 과학적인 주장, 실질적인 주장을 해서 그것들을 그 결론을 내리자라는 것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저는 원형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일단 저 야당 쪽에다가 이제 다시 공을 던졌어요. 네. 예.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야 검증위원회 구성해서 네. 진짜 니들끼리 그러면 최적의 노선이 어딘지 한번 정해봐라. 네. 양평 국민들 의견도 잘 듣고 그러면 내가 그 노선대로 해주면 더 이상 딴소리 안 할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예. 그래요. 예. 국회가 어떻게 받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이가 아직도 살아서 헛소리를 합니까? 아니 저 최근에 마지막 헛소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한동안 좀 조용해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튀어나와서 금풍 부정 내가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청와대 시절에 단 한 건의 금풍 관련 부정 비리가 없어서 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고맙다. 청와대 사람들 고맙다. 우리 그 청와대라는 그런 건 높은 직업 의식과 직업 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뭐 그 더운데 지금 이 열사병을 또 더 덥네. 부추기게 만드는데 아, 덥네 좀. 예.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네. 이거 사실 체크니까요. 네, 팩트 체크. 아니 첫 번째 본인을 한번 얘기해 보죠. 본인이 사저부지 있지 않습니까? 사저부지 매입하는 어떤 과정들 예. 사인에게 11억을 빌렸다고 해요. 그 사인이 그래요. 누군지도 안 밝혀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등 공직자가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거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참여연대에도 얘기했어요. 그 대가성 얘기하셔야죠라고 당시에 사인은 밝혀야죠.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숨겼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산 원래 살고 있던 집 말씀입니다. 그걸 파는 과정도 기가 막혀요. 원래 8억 7,100만 원에 구입했는데 26억 1,700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17억 4,600만 원의 차익을 보는데 공인중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럼 누구냐 안 밝혀요. 그것도 누가 샀는지. 근데 공인중개사도 없어요. 그런데 17억의 차익을 누가 보게 해줘요. 공시가는 지금 2억 9,400만 원이랍니다. 이건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는 절대 돈 못 벌게 하겠다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자기는 이런 금품 수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실 부정해. 자기가 숨겼으면 부정의 어떤 의혹이 있고 네. 난 직원들 딱 두 명만 얘기할게요. 자랑스럽다며요. 청와대 직원들이 금품 수수 안 해서 가장 단군 이래 최대 뭐 그 사기라고 불리는 라임과 옵티머스에 각각 다른 행정관들이 구속됐어요. 현직 행정관들이. 문재인이는 예. 행정관 따위는 직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직원이라는 게 수석만? 그냥 어디서 그냥 일용 작급직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행정관이 무슨 내 직원이야. 그렇게 직원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봐. 너무 많은데 그건 어쨌든. 아닌데 탁현민이도 행정관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탁현민은 예외. 아 탁현민은 왕행정관. 뭐, 행정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자의 어떤 그 이 속내를 한번 들여다 보면 예. 왜 이럴까? 음. 아니 욕 먹는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문제는 제가 이 대목이에요. 바로 청와대 사람들이 참 고맙다 당시에. 그다음에 이들은 높은 직업 의식과 직업 윤리로 무장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이게 딱 누구를 얘기하는지 느껴져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정, 고민정이, 윤영찬. 윤영찬이. 예예. 지금 개딸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저 뭐야 그 저 비명들이 거기 가갖고 저격하잖아요. 추미애가 고민정 지었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고 뭐 문재인 비판하면서 문재인 시절 비판하면서 또 저 윤영찬도 지금 현근택이 가서 막 뭐 난리를 치고 있지 아마. 아 현근택은 참 서른이고 또 누가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영찬 지역구 뺏으려고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기사 나오자마자 음흉하다. 문재인한테. 문재인이가 유명하다. 그러면서 공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불북을 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개딸들한테 메시지를 지금 야 우리 저 고민정하고 윤영찬하고 그 당시에 뭐 임종석하고 얘네들 공천 좀 줘라는 소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요. 금풍 부정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계산들도 있겠지만 우선 지가 깨끗하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 거울로 만든 방이 있지 않을까요? 나르시시시시시잖아요. 지금 자기 칭찬 아니 세상에 누가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미화한 영화를 스스로 극장 가서 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안 봤다 그러대요. 뭐 참패를 했죠. 뭐 엄청 그것도 또 뭐 이 난리를 쳤나 봐요. 제가 알기에는 커뮤니티에서 뭐 이거 몇십만을 동원해야 된다 뭐 하면서 저 문바들한테 돌렸는데 지금 문바들도 거의 와해됐나 봅니다. 그래 참 여기 뭐 금품 부정이 없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김정숙이 옷값은 어떻게 수사가 끝났습니까? 그것도 사실 그 연사병에 걸린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양산에 있는 이 부부와 관련돼서는 수사가 좀 진척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뭐 이해는 갑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많은 수사를 검찰들한테 다 떠넘긴 어떤 그 정부가 없잖아요. 전 정부가. 그러니까 일단 9월 달 그러니까 8말 9초에 이재명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짧게라도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두어 가지 좀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대통령은 뭐 휴가 이제 이런 상황에 무슨 휴가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며칠이라도 좀 휴가를 다녀오시라. 네. 그래야 저희들도 좀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휴가는 이제 지방에 어딘가로 설정이 되고 또 아마 그러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대로 그 지방의 전통시장 가서 뭐 먹거리도 좀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게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서 3년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여행을 올해만은 좀 지방으로 가자. 해외로 좀 가지 말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이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간다는 보도가 나와갖고 참 얼척이 없어서 아직 안 갔으면 제발 좀 가지 마라. 제가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도 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국내 간 줄 알았어요. 여행이라고 해서. 근데 베트남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휴가를 어촌으로 가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거 당연하죠. 예, 바닷가로 가자.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이 수산물 괴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네. 이 어촌의 그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팔아줘야 된다. 이게 네. 당에서 하는 건데 당 대표는 외국에 나간다. 그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당 대표든 뭐든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메시지입니다. 네. 휴가야말로 또 메시지거든요. 휴가를 무엇을 하느냐. 예. 이것은 개인이 그냥 쉰다가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행위를 해석하게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게 해서 예. 그 자기가 당 대표면 당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직 뭐 갔는지 안 갔는지가 확실치가 않은데 보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런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돼요. 네네. 비행기 타기 전이면 취소하면 돼요. 네네. 좀 그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정론일 침 때도 짧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상파 종편 방송 활동 쭉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 가면 방송사마다 일테면 방송에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죠. 느낌이 있죠. 뭐 예, 그러니까 있죠.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명시하지 않았지만 예. 그러나 아니 그것도 예. 제가 TV조선에서 패널 활동을 할 때는 그런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아예 그때는 문구가 있었어요. 문과를 예, 예. 줬잖아요. 예. 그 작가들이 매번 와서 요거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전 그건 뭐 왜냐하면 자체 심의실이 있으니까 예. 방송사마다 예. 여기 보면은 왜 좌파 우파라는 용어는 좀 자제해 주세요. 지양해달라라는 예, 시절이 있었죠. 보수와 진보를 표현해 예, 주세요. 뭐 이런 예,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은 조국이가 그때 한참 논란이 됐을 때는 저는 이제 명칭, 호칭을 원칙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현직 우선이다. 현직에 아무것도 붙일 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있었던 캐리어 중에서 제일 높은 거를 불러주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할 때 굳이 나 이걸로 불러달라 그러면 그게 우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한참 난리가 났을 때는 그자가 현직 교수였어요. 서울대 교수. 네네. 파면되기 전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TV조선에서 제 원칙, 이거는 방송의 일반 원칙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조국 교수라고 불렀더니 그거 갖고서 또 그 장관이라고 불러주셔야지 왜 교수라고 불러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방송사 방침이 그렇다니까 네네. 제가 뭐 장관으로 그럼 불러주겠다 하고 뭐 한 두 번 불러주다가 말았는데 네. 이거는 방송사마다 지침이 있잖아요. 네. 지침을 도저히 내가 수행할 수 없으면 내가 그 방송사에 안 나가면 돼요. 네. 내가 그 방송 안 나간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방송사마다 지침이 있다.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한테 대한 지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자 붙여주자. 전자 안 붙여주잖아요. 붙이고. 예, 거의. 예. 전을 붙이거나 전이 들어가면 발음이 좀 발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예. 전을 안 붙이거나 되게 그렇게 하죠. 예. 그게 방송사마다 그거 일종의 지침이에요. 예. 그런데 어제 KBS에서 무슨 역사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진행자도 패널도 전두환 대통령 이슈를 다룬 건데 네. 전두환이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지침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KBS가? 아니 우리 방송 경험이 많으니까 KBS가 이런 데 대한 지침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제일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상가 주세요라는 것들이 아주 방송 전에 네. 가장 강한 게 공영방송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KBS가 이 지침이 없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나 CP나 또는 뭐 작가나 또는 앵커나 패널들이 그거 개무시하고 그냥 했을 거다. 네. 상대가 전두환 대통령이니까. 네. 뭐 우리가 어떻게 전두환한테 대통령자 붙이냐. 종북주 사파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KBS에서 발생한 일이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없지만 예. 특히 이런 문제는 지침이 없었다면 없었던 대로 진짜 공영방송의 자격이 없는 거고 예. 있었는데도 대놓고 이걸 이런 식으로 무너뜨렸다면 이건 정말 제작자의 책임자부터 전부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문제 제기해둡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은 어쨌든 원칙이 심플해야 돼요. 네. 거기에 세칙하고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의 공간은 나중 문제고 네. 그들 또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떤 자든 직함을 부를 때 어떤 원칙으로 붙여야 된다라는 게 딱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공과를 따지면 진영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그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고성국 TV에서 방송할 때. 예. 고성국 TV에서 방송할 때는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자를 붙이지 않는데 제가 한 2달 전부터 KTV 나가고 네. 또 연합뉴스 TV 가잖아요. 거기서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땐 제가 꼬박꼬박 문재인한테는 대통령자 붙여주고 문재인 정부 예선이라고 붙여줍니다. 네. 그거는 그 방송사의 규칙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나가야지. 네. 네. 규칙은 못 따르지만 나는 나가겠어.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종편이나 제가 TV조선의 패널로 할 때도 TV조선의 이 지침과 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네. 제가 도저히 그거 못 따르겠다 그러면 제가 안 나갔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도 제가 나갔다면 그러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방송사의 지침을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는 우선 KBS나 방송사의 지침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그 지침이 과연 합리적인가, 근데 왜 이것조차 안 지켰는가,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좀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KBS가 또 바뀐다는 소식이 하나 있죠. 네. MZ 세대들이 모여서 노조 만든다고 합니다. 네. 좀 더 KBS를 또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이슈 체크죠? 네. 예, 이슈 체크로 코너가 바뀐 첫 시간 이종구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짧게 한 마무리 말씀 들을까요? 앞으로 많은 이슈들을 갖고 올 거고요. 또 팩트체크.org라고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를 하는 아예 기관이 있는데 네. 제대로 가짜 뉴스를 판별해 드리고 이슈의 어떤 비하인드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슈 체크 또 월요일 아침 기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